지난 시간까지는 파이썬이랑 통계 공부를 하면서 DA로서 필요한 스킬셋을 같이 공부했다면 이번 시간부터는 비즈니스 용어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사실 비즈니스 용어는 여기에 있는 것 외에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뭐 책이나 검색을 해서도 많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좀 무조건 알아야 되는 포인트들만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는 제가 실무진에서 DA로서 느꼈던 부분 그리고 뭐 꼭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해볼 생각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BM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BM을 하기 전에 데이터 관련 직무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거 트렌드 요즘 어떤 게 좀 핫한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내 포지션은 뭘로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실 수 있도록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요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많이 아실 텐데 DA, DS, 그리고 DE. 우선 DE부터 설명을 드리면 데이터 엔지니어이고 그리고 데이터 관련된 엔지니어링 업무를 하는 포지션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모은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 데이터가 뭐 실시간으로 필요해 하면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볼 수 있게끔 파이프라인을 만들다거나 아니면은 데이터 퀄리티를 신경 써서 뭐 그런 거를 관리하기 위한 메타 스토어를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DA나 TS가 분석 혹은 사이언스 모델링을 잘 만들기 위해서 그런 환경을 구축해주는 업무들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관련된 엔지니어링 업무를 하는 포지션이 DE이고요. 그리고 DS보다는 좀 더 개발자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DS는 머신러닝 관련 업무를 하는 포지션을 DS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은 S라고 안 하고 머신러닝 엔지니어라고도 하는데 머신러닝 엔지니어는 약간 요 둘 사이인 것 같고요. 어쨌든 머신러닝, 딥러닝을 하는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DS 같은 경우는 뭔가 개선할 포인트를 찾아서 그거를 머신러닝으로 보완을 하는 업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추천 알고리즘이나 아니면은 뭐 광고 노출 알고리즘 뭐 이런 것들을 머신러닝을 풀어내는 직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하는 일은 정말 다양하고 그리고 DA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는 게 가장 주요 업무인데 그 외에도 뭐 대시보드를 만든다거나 뭐 지표를 만든다거나 지표 트래킹을 해서 뭐 페인 포인트 계산해야 할 부분을 찾는다거나 액션 아이템까지 도출을 해야 된다거나 등등 뭐 A/B 테스트를 해서 어떤 게 더 우리 서비스에 맞는지 유저들이 좋아하는지를 찾는다거나 등등 분석에 관련된 업무는 DA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약간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DA가 DA 업무만 하지는 않습니다. DS도 알아야 되고 DE 업무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요즘 스타트업을 보면은 DA더라도 파이프라인 혼자 만들고 그리고 배치가 돌아가게끔 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머신러닝도 기본적인 거는 다 합니다. DS도 마찬가지로 엔지니어링 업무도 하고 그리고 분석 업무도 하고요. 물론 그 머신러닝 하기 전에 뭐 EDA나 분석 같은 게 좀 기본이 되기 때문에 분석 업무도 합니다. DE도 마찬가지로 DA, DS의 업무를 서포트하는 케이스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 뭐 분석이나 사이언스를 아예 모르면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내가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를 하나로 주로 가져가되 나머지를 조금씩 공부를 하면서
역량을 키우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 좀 미래에 내 가치를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DA, 뭐 DS, DE로 직무를 하게 된다면은 그 포지션에 있다면 다른 거를 접할 기회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일은 내 일이 아니니까 이렇게 좀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요거를 경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여러 가지를 경험해 보는 게 요즘 DA 시장에서는 많은 어필이 된다.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BM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BM은 임팩트 모델이면서 리베뉴 모델인 거를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뭐 많은 사람들한테 역량을 주면서 수익 창출 또한 할 수 있는 모델을 B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회사가 어떤 BM으로 어떻게 돈을 버느냐는 회사를 선택하는데 좀 중요한 요소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DA한테 BM은 왜 중요하냐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회사 BM이 뭐냐에 따라서 거기서 요구되는 스킬셋이 다르고요. 그리고 내가 입사를 했을 때 공부할 수 있는 내용이라든지, 그러니까 분석할 수 있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접하게 되는 데이터들이 매우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BM을 신경을 쓰시고, 이 BM은 DA로서는 성장 가능성이 없어 하시면은 그 회사는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BM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들어가셨어요.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BM이 마음에 들어서 이 회사에 들어갔어. 근데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고 싶어요. 근데 도메인이나 BM이 다르다면은 이직을 못할 수도 있어요. 이직이 어려운 케이스도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첫 회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회사의 BM이 굉장히 다르고, 여기도 적었죠. 회사를 선택하는데 BM과 도메인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에 따라서 내가 정말 많이 배울 수도 있고 적게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많이 배울 수 있는 회사를 추천을 드려요. 그래야 이직하기가 쉽습니다. 이직에 대한 내용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온라인 서비스랑 O2O 서비스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일단 온라인 서비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가 다녔던 회사뿐만이 아니라 제 주변에 DA 커뮤니티에서 많이 들은 내용들을 참고해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뭐 다른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고, 당연히 회사 규모에 따라서. 그리고 뭐 다른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완전 잘 맞는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고요. 특정 회사를 지칭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점 인지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온라인 기반 회사들은 사용자 로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로그를 가지고 사용자가 어떻게 뭐 행동을 하는지 패턴 분석을 하는 업무가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온라인 서비스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예전부터 많이 알려진 분석 방법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방법론이 많기 때문에 내가 이것저것 적용을 해볼 수가 있고, 그게 그 회사 서비스에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물론 이거는 회사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근데 O2O는 조금 달라요. O2O는 일단 아무리 검색을 하셔도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방법론이 많이 안 나와 있을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뭐 좀 연차가 있는 분석가한테 질문을 많이 드리거나 해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 회사는 진짜 분석가가 없어. 그리고 데이터도 많이 없어. 하면은 데이터도 끌어오는 역할, DA 역할을 하셔야 되고, DA가. 그리고 방법론도 열심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팁을 드리면 DA 분석 같은 경우에는 방법론이 많이 없기 때문에 구글에 검색해도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논문을 찾아보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온라인 서비스도 뭐 논문 찾아보는 거 매우 좋습니다. 근데 온라인은 기존에 분석 관련된 뭐 글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분석하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거부터 분석을 하고 논문을 찾아보시는 거를 네, 추천드리고 O2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논문을 꼭 찾아보세요. 그래서 한글 논문도 많긴 한데 사실 한글 논문보다는 우리나라 사람이 쓴 것보다는 외국에서 쓴 논문 많이 찾아보셔서 그 방법론을 가지고 분석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만약에 영어를 내가 못한다 하면은 그냥 논문 긁어서 파파고 같은데 번역기 돌려서 보셔도 되고요. 일단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오토 서비스가 외국에 먼저 나온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외국 서비스들이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논문을 내거든요. 그 논문을 참조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성향도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오토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모으는 역할도 많이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BM에 따라서 도메인에 따라서 내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나 스킬셋이 매우 다르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 혹시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시면은 질문 게시판에 올려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나는 앞으로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뭐 DA나 DS나 일로 일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회사 JD를 꼭 자세히 읽어보는 걸 좀 추천을 드릴게요. 이력서를 보다 보면은 사실 이 직무에 왜 이력서를 넣었지?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DADSD는 엄연히 다른 포지션이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DA에 이력서를 넣었어요. 그러면은 DS랑 D는 주가 아니라 부가 되는 포지션이어야 되는데 보통 주가 뭐 머신러닝 엔지니어링이고 분석에 관한 내용은 없는 케이스들도 많아요. 근데 JD를 꼭 잘 읽어보시고 내가 만약에 분석가 포지션에 넣고 싶다 하면은 얘가 좀 DA의 직무가 좀 잘 탄탄하게 써주시고 얘는 부로 넣어주세요. 그리고 DSA 하면은 DS 영향이 잘 보이게 써주시고 DADE는 밑에 좀 주가 많이 부로 보이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사실 BM에 대한 얘기보다는 데이터 관련된 포지션의 얘기를 많이 했고 그리고 어떤 BM을 선택해야 되는지 도메인을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사실 뭐 온라인 서비스, 오토 서비스, 그 외의 서비스, 뭐 제조나 이런 것들 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내가 나중에 10년 뒤에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를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그거에 맞는 포지션을 도메인과 BM을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목표 성취를 위한 지표, KPI, OMDM, OKR에 대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이 책에서 내용을 조금 가져왔고 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이거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설명을 드려보면은 KPI는 Key Performance Indicator에
핵심 성과 지표 많이 들어보셨죠? KPI에 대해서. 그래서 KPI는 사업의 최종 목표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다. 그래서 보통은 목표 매출을 정하고 해당 매출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정량 지표를 만드는데 이러한 정량적 지표 모두 KPI가 된다.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번 해의 매출은 뭐 1,000억이야 라고 하면은 그 1,000억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은 뭐 영업팀에서는 뭐 한 900억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뭐 개발자들은 이러한 거를 뭐 개발해서 요걸로 한 몇 억 만들면 될 것 같고, 뭐 운영팀에서는 뭐 이렇게 해서 한 50억 만들 수 있을 것 같네? 자, 그러면은 개발팀은 이게 KPI고, 뭐 운영팀은 이게 KPI고, 영업팀은 이게 KPI. 요렇게 정하는 게 사실 다 KPI죠. 그래서 보통 회사에서는 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KPI의 단점도 있죠. 그래서 나온 게 OKR입니다. 읽어보면은 Object Key Result라고 써져 있고, 얘는 전사 구성원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했는지 측정 모니터링하는 지표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KPI랑 다른 게 잘 모르겠죠. 오브젝트의 부를 정하고 이를 측정하고 달성하기 위해서 키 리절트를 설정합니다. 근데 KPI와의 다른 점은 정성적인 목표가 포함이 됩니다. 요게 제일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구성원의 동기부여를 돕기 위한 지표이다. KPI 같은 경우는 이 숫자가 나오기 위해서 너네는 뭐뭐뭐 해야 돼. 그래서 이걸 빨리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해.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지표라면은 OKR은 약간 감성적인, 정성적인 게 좀 더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기부여를 돕기 위한 지표다 라고 써져 있는데 KPI는 아까 예시로 들어줬고 뭐 OKR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정성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거는 진짜 뭔가 예시를 위한 예시인데 키 리절트가 뭐 예를 들면은 몇 군데에 방문을 한다. 뭐 몇 군데에 전화를 해서 몇십 퍼센트를 영업으로 이어지게 한다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정성적인 것도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남는 시간에는 같은 영업 팀원끼리 뭐 티타임을 자주 해서 구성원의 동기를 부여를 줄 수 있도록 한다. 뭐 요런 식. 그래서 요런 식으로 꼭 정량적이 아니더라도 정성적으로 요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넣어도 된다입니다. 그래서 OKR 같은 경우는 KPI는 100%가 목표이고 얘는 60, 70%가 목표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 저는 OKR을 잘 활용하는 회사도 있고 아닌 회사도 많이 봤습니다. 어떤 회사들은 KPI로 인센티브를 주겠다 하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근데 너무 KPI를 높게 잡아버리고 일부러인지는 모르겠으나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KPI를 높게 잡고 뭐 인센티브를 안 주는 회사들도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거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그렇게 되면은 동기부여가 안 되겠죠. 그래서 OKR을 같이 가져가는 회사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뭐 OKR이 그거였지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OMTM, One Metric That Matters. 일단 KPI는 조직마다 아니면은 프로젝트마다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협력하기가 좀 어려운 케이스도 있어요. 약간 OKR이랑 그 다음에 OMTM이 KPI를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지표 같긴 한데
그래도 KPI는 꼭 필요하다라는 걸 인지해 주시고, 요 얘기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예시로 든 게, 뭐, 전체 매출, 올해 매출이 뭐 1,000억이다. 그러면 영업팀은 900억을 해와. 뭐, 요렇게 좀 약간 팀마다, 조직마다 다른 목표를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사실 본인들 목표를 채우는 데에 본인의 리소스를 많이 쓰려고 해서 협업이 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운영팀에서는 뭐 영업 조직에 이런 걸 원하는데 영업 조직에서는 우리는 이거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할 시간이 없어 라고 운영팀이 얘기를 한다거나 뭐 이런 케이스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KPI 때문에 서로 막 달성해야 되는 목표가 눈앞에 있다 보니까 협력이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OMTM 같은 경우는 모두가 공유하는 하나의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OMTM 자체는 회사 BM이랑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얘는 계속해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뭐 한 달마다 바뀔 수도 있고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뭐 KPI는 뭐 올해 매출, 목표 매출 1,000억이다 이면은 요거를 각각 나누면 뭐 영업팀 900억, 뭐 개발팀 50억, 운영팀 50억이다 라고 하면은 OMTM은 그게 아니라 뭐 다 같이 회사의 목표를 정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다른 건 다 어느 정도 돼 있어. 뭐 개발도 잘 되어 있고 어느 정도는 뭐 운영 프로세스도 잘 만들어져 있고. 근데 약간 그 세일즈가 쉽지가 않네. 그러니까 뭔가 영업팀에서 요거를 조금만 더 가져다 주면은 모든 게 완벽해. 그래서 우리는 요 프로세스를 좀 개선해 보자 하면은 그게 OMTM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개발팀에서도 운영팀에서도 요 세일즈를 잘 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도출해서 그거를 개발하고 운영을 하겠죠. 근데 요게 잘 됐다. 그래서 이제 막 영업이 잘 돼서 뭔가 잘 안 되던 게 잘 풀렸어요. 그러면 요 하나의 목표는 달성을 한 거잖아요. 모두가 공유한 하나의 목표는. 그러면 또 OMTM을 바꾸는 거예요. 요렇게 영업이 잘 돼서 뭔가 그냥 고객사가 많아졌어. 근데 이렇게 많아졌더니 운영적인 부분이 조금 미흡하네? 그러면 요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는 뭐 어떤 개발이 필요하고 뭐 이런 영업팀에서는 요 고객사들한테 어떻게 가이드를 주고 뭐 이런 걸 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적으로 잘 만들어 보자 하면은 또 요게 OMTM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OMTM을 계속해서 설정할 수 있고 다 같이 공유하는 하나의 목표를 만들 수 있다. 요게 OMTM입니다. 그래서 각각 KPI, OKR, 그리고 OMTM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근데 요 세 개 다 약간 성격이 다르고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적절할 때 잘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목표 성취를 위한 지표 KPI, OMTM, OKR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선행지표와 후행지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선행지표, 후행지표는 요 단어만 봐도 사실 이해가 되지 않으신가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후행지표만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후행지표보다는 선행지표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포인트 말씀을 드리면 선행 지표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트래킹을 한다면 개선 주기를 단축시키고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행 지표는 결과에 대한 지표입니다. 근데
요것만 트래킹을 한다면 이제 문제를 파악할 쯤에 대응하기에는 이미 늦었다. 이를 되돌리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움이라고 얘 특징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농장이 있어요. 농장이 있는데 여기서 매해 1000kg의 뭐를 해볼까? 귤을 수확하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올해는 귤을 200kg밖에 수확을 못했어요. 이 200kg가 사실은 후행 지표입니다. 그래서 올해 왜 200밖에 수확을 못했지? 라고 문제를 파악했는데 그때 대응하기에는 이미 늦었죠. 800kg는 수확을 못했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할 방법도 없으니까. 그러면 선행지표는 뭐냐라고 한다면 일단 귤이 잘 만들어지는데 여러 조건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온도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물을 얼마나 주는지, 그리고 어떤 흙인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게 사실 선행지표거든요. 그래서 1000kg를 수확을 하려면 흙은 1년에 어떤 흙이 얼마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거는 어떤 주기로 이 흙을 줘야 돼. 바꿔줘야 돼. 그리고 물은 얼마마다 몇 리터씩 줘야 되는데, 네,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온도는 몇 도를 유지해야 돼. 이런 게 선행 지표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다 트래킹을 하는 거예요. 이 후행 지표가 나올 수 있는 영향을 주는 거를 이제 트래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예시로 봤을 때 선행 지표는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물 몇 리터인데 만약에 이번 해에는 강수량이 적어. 그러면은 이제 다른 선행 지표를 만들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댐에서 길러오는 물의 양,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 모여서 결과를 만들어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선행 지표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선행 지표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 예를 들었는데 강수량이 부족하다라는 거는 이제 그거를 개선을 할 수가 있잖아요. 댐에서 물을 얼마를 길러온다 라든지 아니면은 여기에 수로를 하나 더 설치한다 라든지. 그래서 뭔가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냥 후행 지표만 트래킹을 한다. 이번 해에는 200밖에 안 나왔네? 왜지? 라고 하기에는 이미 귤을 생산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났다. 그래서 이미 늦었기 때문에 올해는 농사가 망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선행지표가 필요한 이유, 개선 주기를 단축시키고 그리고 시간과 비용을 줄여준다. 댐에서 물을 길러오는데 한 100만 원이 드는데 손해는 몇천만 원이 들었다. 그러니까 200kg만 수확했을 때 몇천만 원이 들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 비용이 더 들어가는 셈이니까 후행 지표를 트래킹하는 것도 매우 좋지만 선행 지표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읽어볼게요. 요게 실제로 서비스 내에서 트래킹하는 선행 지표거든요. 퍼널의 잠재 고객 수로 앞으로 확보해야 하는 신규 고객 수를 알 수 있음.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퍼널은 저희가 공부를 할 텐데 예를 들어서 가입을 이번 달에 10,000명이 했어. 이거는 결과 지표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20만 명이 가입할 수 있었는데 뭐를 잘못해서 10,000명만 가입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요 10,000명은 후행 지표가 되겠고 여기서
가입이 가능한 유저 수는 20만 명이기 때문에 선행지표는 20만 명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를 트래킹해서 최대한 얘를 끌어올리기 위한 액션들을 해야겠죠. 그래서 선행지표가 중요한 거고, 여기 뭐 10,000명이 가입했다고 했는데, 네, 이미 늦었죠. 20만 명이 에서 10,000명만 가입을 했으니까 이거를 되돌리기에는 무척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행지표, 후행지표는 둘 다 매우 중요하고요. 근데 뭐 스타트업, 이제 막 시작하는 스타트업에서는 후행지표를 많이 보기도 해요. 근데 이게 나쁜 건 아니고 데이터가 어느 정도 쌓이면은 선행지표도 같이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중요한 거는 선행지표, 후행지표 모두 액션을 취할 수 있어야만 한다 인데요. 지표가 낮다면, 지표가 높다면 이런 거를 할 수 있다를 같이 제시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지표를 만들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강수량이 부족하네? 그러면은 강수 비가 잘 올 수 있도록 뭐 기우제를 지내는 뭐 거를 카운트를 해보자. 기우제를 몇 번 지냈는지 카운트를 해보자. 요게 선행 지표가 될 수 있을까요? 요거는 사실 뭐 액션이라고 할 수가 없죠. 이게 뭔가 뭐 비를 오게 만들거나 후행 지표를 바꿀 수 있을 만한 액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액션이 나올 수 있는 지표여야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좋은 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요거는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일단은 모두가 이해가 가능하도록 쉬워야 됩니다. 이게 약간 저도 이런 걸 많이 봤는데, 저도 가끔 범하는 오류이기도 하는데, 나는 이해를 잘 하거든요. DA 분들은 이해를 잘 해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 지표가 좀 유의미한 것 같다. 근데 이거를 못 알아듣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지표는 쓰시면 안 되고 지표를 다시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해 가능하도록 쉽게 만들거나 이해 가능하도록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표가 비교가 가능하도록 상대적이어야 합니다. 이거는 뭐 서비스 내에서 어떤 데이터들을 비교를 할 때, 지표나 이런 것들을 비교할 때 항상 유의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보통 절대적 수치로 보는 케이스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케이스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따가 다음 시간에 용어들을 쫙 보여드릴 텐데 그 용어들의 대부분이 이런 상대적인 지표입니다. 그래서 요 상대적이라는 거는 비율로 측정한다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요 페이지랑 요 페이지랑 유입이 달라요. 얘는 한 100만 명이 들어오고 얘는 한 10만 명이 들어와요. 근데 여기서의 활동성은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클릭이라고 해볼게요. 100만 명이 유입되는데 여기서는 5,000명이 클릭을 하고 여기는 10만 명이 들어오는데 5,000명이 클릭을 해요. 그러면 누가 더 유저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잘 꾸며진 페이지일까 하면 얘잖아요. 근데 그냥 5,000번을 5,000명이 클릭했다라고 보면은 사실 둘이 같잖아요. 그래서 비교가 안 되는 거고 비교가 가능하도록 비율로 측정해야 된다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선행지표, 후행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요 예시가 사실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귤을 몇 킬로그램, 뭐 후행지표, 뭐 물은 뭐 선행지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서비스에 대한 거는 본인이 업무하시는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고민을 많이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래야 좀 지표에 대해서 이제
많이 고민을 하면 좋은 지표가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검색을 많이 해보시면은 여러 회사의 여러 케이스들에 대해서 이런 선행지표, 후행지표가 나오거든요. 그거를 좀 많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선행지표와 후행지표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상관지표와 인과지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요 말이 조금 익숙하실 거는 같거든요. 상관지표, 인과지표. 일단 상관지표는 상관관계에 그 상관이 맞습니다. 그래서 뭔가 두 가지가 있을 때 얘가 결과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요 결과에 얘가 상관이 있다라는 게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거를 트래킹하면 상관지표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렇게 두 개가 동일하게 있을 때 얘가 커지면 이것 때문에 얘가 커진다. 이 결과가 커진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인과관계가 있고 얘를 트래킹하게 된다면 인과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관지표, 인과지표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상관지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근데 이제 많은 요소들과 인과적으로 발생을 하고 상관지표는 여기서 끝이에요, 사실. 상관이 있다 정도이기 때문에 상관이 있다, 없다 요거이기 때문에 이제 상관지표는 여기가 끝이고 이제 인과지표를 봐야 되는데 인과지표 같은 경우에는 많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고 사실 완벽한 인과관계를 100% 알아내는 것은 어렵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여러 개의 독립지표를 찾고 종속지표가 왜 그렇게 움직이는지 설명이 가능해야 된다. 라는 게 인과지표입니다. 그래서 인과관계를 입증을 하려면 상관관계를 찾고 변수를 통제하면서 차이를 측정하는 실험을 해야 된다라고 써져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희 예전에 그 다중 선형 회계할 때 배달비 관련해서 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식이 이렇게 있고 배달비에 주요 영향을 끼치는 거, 날씨, 또 뭐 했죠? 거리, 무게, 요런 것들이 이렇게 쭉 있었잖아요. 근데 요렇게 맨 처음에 이렇게 쭉 찾아내는 거는 상관지표로 찾아내라 이거예요. 상관지표로 상관관계가 높은 애들을 불러와서 얘네들을 인과관계가 있는지 검증을 해. 그래서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것들을 이제 트래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완벽하게 얘네들을 다 합쳐서 100이 될 수는 없거든요. 배달비를 내는데 완벽하게 이거 때문에 배달비가 5,000원이야, 4,000원이야 이렇게 수식화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애들을 잘 찾아내고 그거는 상관지표로 하면 되겠죠. 잘 찾아내고 그거를 가지고 이 지표들이 왜 배달비가 그렇게 나오는지 설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인과지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과관계를 입증을 하려면 얘가 높아졌기 때문에 배달비에 영향을 많이 받아 이렇게 입증을 하려면 상관관계를 찾고 요 약간 거리가 배달비와 연관이 있는 것 같네, 상관이 있는 것 같네, 요 상관관계가 있다는 애들을 찾고 이제 요 앞에 숫자들이 있었잖아요, 개수들이. 얘네를 통제를 하면서 이제 차이를 측정하는 실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실험을 해봤을 때 거리가 배달비에 가장 큰 역할을 해. 그렇기 때문에 거리를 측정해서 트래킹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를 잘 하려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다중선형 회계이겠죠.
그래서 상관지표, 인가지표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 요거를 잘 알아야지, 이게 사실 선행지표와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런 걸 잘 알아야 결과를 예측할 수 있고, 네,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상관지표와 인가지표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마케팅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들을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요 4개만 넣었었는데 더 많이 넣어야 될 것 같아서 좀 2가지로 나눠서 넣어봤어요. 일단은 공통 필수 용어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일단 CTR, Click Through Rate가 맞습니다. CTR 뭐 어차피 상관없긴 한데 이제 노출 대비 클릭률인데 여기서 뭐 설명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막 찾아봤어요. 찾았는데 뭐 여러 번 나오게 나오죠. 그래서 뭐 이거는 뭐 한쪽에 나오고 있고 이거는 하나에 그래서 나는 요거를 클릭을 했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노출 대비해서 클릭률 이건 0.5%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 사람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보통 뭐 프로덕트 별로나 아니면 이렇게 구자 별로 아니면 페이지 별로 여기에 CTR은 노출 대비해서 클릭률은 얼마나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사람들 이 페이지가 뭐 아니면 이 프로젝트가 사람들이 다른 페이지보다는 좀 더 클릭률이 많았어. 사람들의 관심을 조금 더 끌었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 CTR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CVR. CVR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을 때 여기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얘가 1,000원짜리니까 얘를 클릭했어. 그러면 이렇게 상세 페이지가 나오잖아요. 상세 페이지가 나오면 여기서 구매를 하는 사람이 있고 구매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CVR은 컨버전 레이시라고 클릭을 한 사람들 중에서 얼마나 구매를 했느냐 이거든요. 그래서 모는 클릭을 한 사람 혹은 클릭 수 그리고 여기서는 구매를 한 사람 혹은 구매 수를 뜻합니다. 그래서 컨버전도 몹시 중요한, 매우 중요한 용어이기 때문에 꼭 알아주세요. 그리고 ROI는 Return on Investment인데 투자 대비 이익이 얼마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에 고객을 데리고 오는데 뭐 100만 원이 들었어. 근데 이 고객들이 구매를 뭐 한 1,000만 원치 했어. 그러면은 ROI는 100만 원 분의 투자 대비해서 뭐 1,000만 원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ROI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ARPU는 서비스 사용자의 1인당 평균 결제 금액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전체 1,000명이 이번 달에 유입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명이 1,000원어치를 샀어요. 결제는 이게 끝이야. 그러면 ARPU는 얼마일까요? 서비스 사용자의 1인당 평균 결제 금액이기 때문에 1,000 나누기 1,000 해서 1원이 돼요. 그래서 이 서비스의 ARPU는 1원입니다. 네, 이상하죠? 이렇게 구하시면 될 것 같고 ARPU는 뭐냐면 요 구매한 유료 사용자 1인당 평균 결제 금액이 얼마냐인데 요 케이스에는 1,000원이 되겠죠. 그래서 ARPU도 같이 봐야 되고 ARPPU도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1인당 유료 사용자 결제 금액 객단가가 얼마냐
근데 전체 서비스 사용자의 1인당 평균 결제 금액이 얼마냐? 요거를 두 개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공통 필수 용어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마케팅 필수 용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 마케팅 팀의 DA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은 요거 필수이고요. 나는 마케팅 팀의 DA는 아니고 그냥 DA가 되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요거는 필수입니다. 한 회사, 지금 계시는 회사뿐만이 아니라 나중 이직해서도 요거 쓸 일이 많고요. 요거 모르면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 개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 일단 로아스, CPC, CPM, CPI 요 정도를 묶어서 볼게요. 그리고 요 CTR도 같이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 설명을 드리면 서비스 내에 광고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타 플랫폼에 광고를 하게 되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때 쓰는 용어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서비스 내 광고를 한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상품들이 있어요. 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배민에서 그 상점들 맨 위에 뜨는 상점들 뭐 울트라콜인가 그렇게 뜨는 것 같은데 그게 다 광고거든요. 광고를 하고 싶은 분들이 여기에 나는 내 가게에 음식을 싣고 싶어 이런 분들이 돈을 넣어놔요.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넣어놓는다. 그러면 거기서 광고가 뜰 때마다 혹은 광고를 클릭할 때마다 돈이 이렇게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면은 노출이 되고 사람들이 클릭을 하고 그거를 그거를 보고 사용자들이 매출을 발생시키는 그게 이제 광고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광고비 대비 매출 비율은 뭐냐면 내가 광고비를 100만 원을 넣어놨잖아요. 근데 한 번 뭐 클릭을 할 때 100만 원 당연히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누군가가 100번을 클릭을 했어요. 그리고 매출 네, 100번을 클릭을 했고 한 번 클릭에 10원이라고 했을 때 요거 총 광고비 1000원이거든요, 지금. 100만 원을 광고비로 입금을 하고 광고가 만약에 100번 100번 노출이 됐다. 근데 이 노출 한 번 될 때마다 10원이다 하면은 광고비로 나간 금액이 1000원인 거예요. 근데 요 1000원을 나는 투자를 한 건데 매출이 10,000원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10배잖아요. 요거를 로아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광고비를 얼마 투자를 했는데 이걸로 인해서 매출이 얼마를 발생했다. 요거가 로아스입니다. 요거가 로아스고 CPC는 뭐냐면 내가 100만 원을 미리 넣어놨잖아요. 여기에 뭐 노출을 시키기 위해서. 그러면은 요거를 클릭할 때 돈을 받는 케이스도 있고 노출을 해줘서 돈을 받는 케이스도 있어요. 근데 노출 관련해서는 CPM을 보시면 되고 클릭 관련해서는 CPC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100만 원을 태워놨고 여기서 뭐 노출이 한 1000개 발생하는데 10,000원이다 하면은 100만 원에서 1000개 노출될 때마다 10,000원씩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CPM인데 요 CPM은 바뀔 수도 있거든요. 보통 고정돼 있지 않고 비딩을 한다 그래서 여러 광고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거를 나는 CPM을 얼마를 해놓을 거다 하면은 그 적정한 금액이 이제 경쟁을 해서 적정한 금액이 선정되면 그 금액이 나가면서 여기서 차감이 되면서 노출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PM은 그거고 이제 CPC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나는 CPC는 대충 얼마를 하고 싶어. 이거 클릭할 때마다 우리가 돈을 얼마를 여기서 차감을 할게. 라는 걸 정해주면은 또 여기를 비딩을 해요. 경쟁을 해요. 여기에 노출하고 싶은 사람들끼리. 그래서 CPC가 정해지고 노출이 되면은
이제 클릭할 때마다 이 100만 원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CPC가 코스트 퍼 클릭 CPC입니다. 그래서 뭐 광고 구자에 따라서 뭐 CPC가 뭐 몇천 원이 될 수도 있고 뭐 100원, 200원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CPC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CPI는 뭐냐라고 하면은 이제 코스트 퍼 인스톨인데 앱 설치당 얼마씩 비용을 낼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뭐 이렇게 인터넷 서치를 하다 보면은 뭐 이 앱 설치하면은 뭐 캐시로 2,000원 줄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CPI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LTV는 뭐냐면은 라이프타임 밸류, 고객 생애 가치라고 하는데 고객이 라이프 사이클 기간 동안 기업에 얼마만큼의 이익을 가져왔는지 정량적 지표로 생성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라이프 사이클 기간이라는 거는 회사마다 정하는 기준이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어떤 회사들은 그냥 들어와서 결제까지 요 사이클을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첫 결제까지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들어와서 뭐 이탈을 하기까지의 뭐 기간을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가입을 해서 탈퇴까지의 기간을 뭐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첫 번째 구매에서 두 번째 구매까지를 뭐 라이프 사이클 기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요거는 회사마다 얘기하는 게 조금씩 다르고, 그리고 프로덕트마다 조금씩 달라서 요런 게 있구나. 요 기간 동안 얼마만큼 구매를 했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LTV라는 게 있고 CAC라는 게 있습니다. Customer Acquisition Cost라는 거는 한 명의 유료 결제자를 얻기 위해 드는 비용인데, 예를 들어서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첫 번째 가입을 해서 이제 이 사람이 구매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까지의 과정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애큐지션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유료 결제자를 데려오기 위해서 얼마를 썼는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광고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인스톨 뭐 얼마를 뭐 2,000원 줄게요, 뭐 설치하세요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가입을 해서 첫 번째 결제를 하는 데까지 한 유료자당 얼마가 드냐, 요거예요. 이해가 가실까요? 그래서 CAC를 컨트롤을 하죠. CAC를 좀 높여서라도 좀 유입이 돼야지 뭐 매출 목표를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든지, 아니면 CAC는 이제 그만 써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CAC보다는 이제 뭐 사이트 서비스 내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좀 결제를 높여봅시다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통 패스 용어랑 마케팅 패스 용어를 나눠서 봤는데, 말씀드렸지만 사실 둘 다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어떤 포지션에서 일한다, 어떤 도메인에서 일한다는 나로 이거를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는 아니고 사실 다 패스 용어고요. 이거는 그리고 정말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 검색하시다 보면은 관련한 용어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많이 탐색해 보시면서 이런 것도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이 정도만 아셔도 업무 하시는데 지장은 없을 것 같고, 만약에 모르는 게 있다 하면은 클릭하면 다 검색해보면 다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 정도만 아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표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상관 개수를 이용한 상관관계 시각화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거 통계 시간에 진행했어야 되는데 정식 시간을 가지고는 진행을 못했고, 사실 가는 정도로 요거 그려봤었는데 기억을 하실까요? 못하셔도 되고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거는 굉장히 쉬운 부분인데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꼭 유의하셔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에 상관지표에서도 살짝 나왔었는데 상관관계가 뭐냐 하면은 말 그대로 상관관계가 있다 할 때 그 상관관계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는 정말 유명한 일화인데 이제 어떤 연구자가 연구를 한 거예요. 여름에 사람들이 어떤 한 호수에 엄청 빠져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원인이 뭘까라고 하다가 이 상관관계를 한번 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물에 빠져 죽는 거랑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이랑 상관관계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여기에 빠져 죽는 거는 아이스크림을 먹기 때문이다 라고 결론을 냈거든요.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거는 상관관계랑 인과관계를 둘 다 배울 수 있어요. 여기서 상관관계는 잘 해석을 했어요. 얘랑 상관관계가 높다라는 거를 잘 도출을 했지만 여기서 틀린 점은 인과관계를 잘못 추출을 한 거죠. 잘못 도출을 했는데 사실 호수에 빠지는 거는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여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아무 준비 없이 들어가기 때문에 빠지는 게 원인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여름에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여름에 국한된 얘기인 거고 정확히 말하자면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맞아요. 대신 많이 빠져 죽는다, 아이스크림, 그리고 여름 다 상관관계가 있겠죠. 근데 인과관계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그 연구자는 아이스크림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빠져 죽었다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좀 이해가 가실까요? 상관관계, 인과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상관관계는 사실 그냥 상관도가 있다. 얘가 원인이고 얘가 결과일 수는 없지만 상관관계는 있다 정도로만 해석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상관관계보다 좀 더 얘는 얘의 원인이야, 얘는 얘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라고 분석을 하시려면은 회귀 분석을 하시던지 아니면은 A/B 테스트 같은 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한 원인 결과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 번씩 읽어보면서 상관관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상관계수를 구하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대부분은 피어슨 상관계수를 구합니다. 그래서 요것만 일단은 알아두시고 요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나는 다른 케이스에서는 얘를 쓸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면은 다른 상관계수를 공부하셔서 그거를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제일 많이 쓰는 피어슨 상관계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일단 상관 분석에서 주로 사용되는 상관계수다. 그리고 연속형 변수의 상관관계를 측정한다.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저희가 다중선형 회귀를 할 때 카테고리컬 변수에 대해서 배웠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슨 강 가까이에 살면은 그 사람은 1 그리고 아니면 0 요렇게 치환을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요? 봄에 태어난 사람은 A, 여름에 태어난 사람은 B 이런 식으로 뭔가 연속형 수치형 변수가 아니라 이렇게 나눠지는 카테고리컬 한 데이터는 사실 상관관계를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연속형 변수의 상관관계를 측정할 때 유용하고 그리고 이 상관계수 자체는 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0과 1 사이의 값은 아니고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값이에요.
그래서 1에 가깝거나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높다고 판단을 합니다. 요거를 보고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기 보시면 파란색일수록 이제 상관 개수가 높은 거거든요. 그리고 0일수록 노란색, 그리고 빨갈수록 그 반대되는 네거티브 그 상관관계가 높다고 하는데, 그래서 파란색에 가깝거나 빨간색에 가까운 애를 찾으면 돼요. 얘네 두 개는 상관관계가 높다. 여기에 가까울수록. 그리고 여기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보시면은 여기 완전 빨갛죠? 마이너스 0.78. 여기에 가까운데 한 이 정도 되겠죠? 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요 DIS 그리고 NOX가 음의 상관관계를 이룬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인과관계는 몰라요. 얘가 원인이고 얘가 결과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상관관계가 있고, 얘가 올라가거나 얘가 올라가는 형태를 보이면 얘는 다운되는 형태를 보인다. 그리고 얘가 다운되는 형태를 보이면 얘는 올라가는 형태를 보이는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이제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요 파란색에 가까운 애를 찾아볼게요. 여기 있죠, 여기 0.92. 보시면은 TAX와 RAD는 0.92로 양의 상관관계가 아주 높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양의 상관관계는 뭐냐면 이제 얘가 올라갈수록 얘도 올라가는 추세, 상관관계를 보이고, 그 다음에 요게 낮아지면은 얘도 낮아지는 상관관계가 보인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이고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음의 상관관계는 이제 하나가 플러스가 된다면 하나는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고, 그리고 양의 상관관계는 하나가 플러스면 하나가 플러스일 가능성이 높은 상관관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유의를 해주시고,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해석인데, 얘가 아무리 높다고 해서 텍스가 올라가면은 RAD도 올라간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안 돼요. 둘 중에 하나가 원인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결과가 되면 안 되고, 아까 아이스크림과 강에 빠져주는 그 예시를 들어드렸는데, 그냥 얘가 높으면 얘가 높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하셔야지 얘 때문에 얘가 올라가는구나로 해석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판단하면 안 되고,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려면 회의 분석을 진행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회의 개수를 통해서 원인과 결과를 알 수 있겠죠. 아니면은 이제 A/B 테스트 같은 테스트를 하면서 실제로 이게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거구나 라고 실험 테스트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상관 개수를 이용한 상관관계 시각화, 이론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코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